자, 이제 여러분 교재 52페이지를 펴보시면 가로 2번에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이란 말 나와 있죠. 여기서는 제목을 통해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인력이란 말이 붙어 있어요. 인력, 그렇죠? 인력자가 나오면 일단 그 이론은 그 전제 조건이 뉴턴의 만유 인력 법칙을 응용했다 이런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뉴턴이라는 학자 아시죠? 만유 인력 법칙의 이론을 응용해서 주장한 학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인력이란 말이 나오면 언제나 중력이란 말로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제하는 분야에 따라서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에 의하면 하는 경우도 있지만 레일리의 중력 모형에 따르면 이렇게 문제를 바꿔내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력은 언제나 중력과 같은 의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레일리의 주장은 아주 간단합니다. 레일리가 말하기를 여기 A라는 상업도시와 B라는 두 개의 상업도시 사이에 C라는 소비지가 위치해 있다면 그때 소비지라고 하는 건 소비자 거주지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두 개의 상업도시 사이에 위치한 소비지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를 구하고자 했던 학자가 누구다? 레일리입니다. 그래서 이 A도시, B도시는 하나하나가 상업도시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럼 상업도시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상업활동을 위주로 중심으로 하는 도시가 되는데 우리말로 바꾸면 장사, 그렇죠? 장사를 위주로 하는 도시가 바로 상업도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두 개의 상업도시 사이에 위치한 소비지에 미친 영향력, 이걸 다른 말로 상거래 영향력이라고도 하겠지만 또 출제하는 분에 따라서는 고객 흡인력 이렇게 말을 바꾸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은 그 도시 인구에 비례하고 분기점으로부터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고 주장한 학자가 바로 누구다? 레일리입니다. 그런데 레일리를 물어볼 때마다 거의 정형화된 패턴이 있어요. 뭘 갖고 바꾸느냐? 비례와 반비례 위치를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도시 인구의 비례인데 반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인데 비례한다. 꼭 이렇게 비례와 반비례의 위치를 바꿈으로써 혼란을 유발하는 패턴이 고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만 유념하신다면 레일리 주장이 그리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 주장 이외에 여기 인구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인구란 말 대신에 도시의 규모 이렇게 말을 바꿀 수도 있고요. 또 그 도시의 점포 수에 비례한다라고 말을 바꿔도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도시 인구에 비례, 인구자 나오지만 출제자가 인구라는 말 대신에 도시의 규모나 점포수라고 말을 바꿔도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을 함께 기억할 필요가 있겠고 또한 이런 주장의 바탕을 두고 이 계산, 값을 구하는 계산 문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기초 때 무슨 공식까지 우리가 보겠습니까? 그래서 공식을 이용한 계산 문제 풀이는 기본이나 아니면 더 나가서 심화학습, 그러니까 3, 4, 5는 가야 좀 이론적인 내용도 알아듣기가 어려운데 공식 이용해서 값을 구한다는 건 사실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공식을 이용한 계산 문제는 한 3월 달 이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이론의 주장 내용은 이 정도 간단한 거예요. 레일리.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컨버스가 나오는데 컨버스는 레일리가 주장한 이론을 수정해서 분기점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을 만들어냈는데요. 그래서 분기점이 뭐냐면 A 도시와 B 도시의 상권에 경계가 되는 지점을 뭐라고 해요? 분기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상권의 경계점을 분기점이라고 하는데 그 분기점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을 만든 학자가 바로 컨버스다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 컨버스에 관련된 문제가 거의 나오지 않지만 만약 나온다면 100% 계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론적인 내용이 너무 빈약하다 보니까 보기 5개를 만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100%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계산을 풀어보시면 너무 쉬워요. 왜냐하면 비록 공식을 처음 볼 때는 힘들어요. 공식을 처음 보시면 공식 속에 루트가 있기 때문에 아니 더하기 빼기도 힘든 마당에 루트를 어떻게 풀라고 그 루트가 정말 쉬운 루트밖에 안 나와요. 우리 시험에 나온 루트는요. 루트 4와 루트 9밖에 안 나와요. 루트 4는 2잖아요.
루트 9는 3이죠. 그 분모는 원래 1 플러스가 있기 때문에 분모는 3이나 4로 놓고 거리만 나눠주면 곧바로 답입니다. 그런 방법은 나중에 함께 계산해 보면 와, 공식에 비해서 정말 답은 쉽게 나와요. 그러니까 공식을 처음 볼 땐 어렵게 느껴지지만 실제 계산 문제는 너무 쉽게 나오니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원래 공식은 이래요. 이 공식을 쓰는 거 아니에요. 그냥 보시는 거예요. 예컨대 A라는 상업도시로부터 A, B 상업도시 상권의 경계점, 분기점까지의 거리, 분기점까지의 거리를 구해보라. 그럼 원래 공식이 1 플러스 루트 PA분의 PB분의 DAB거든요. 이렇게 쓰면 우씨 되게 어려운데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한글로 바꾸면 이렇게 돼요. 한글로 바꾸면 1 플러스 루트 A 도시 인구분의 B 도시 인구고요. 분자값은 A, B 도시 간 거리가 돼요. 이게 원래 공식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글로 바꿔도 만만치 않은데요. 그런 느낌이 들죠. 처음에는. 근데 굉장히 쉬워요. 뭐냐면 이 루트 부분이 무조건 루트 4 아니면 루트 9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루트 9는 2의 제곱이고 제곱을 날리면 루트가 벗겨지거든요. 그래서 2가 되고요. 9는 3의 제곱이잖아요. 그러면 3의 제곱에서 제곱을 날리면 루트가 벗겨져요. 3이거든요. 맞죠? 그럼 앞에 공식 앞에 1 플러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분모값은 3 아니면 4로 놓고 거리를 나누시면 돼요. 근데 만약 거리가 15다, 15km 나왔대요. 그러면 3과 4 중에 얼마로 나눠질까요? 3으로 나눠지겠죠? 그럼 3분의 15는 얼마예요? 답이에요. 근데 만약 거리가 16이 나왔대요. 그럼 분모는 4가 되겠죠? 그럼 4분의 16은 얼마예요? 답이에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나와요, 계산이.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알려드려도 숫자만 나오면 싫다고 안 해요. 그 문제는 뭐냐면 옆에서 보고 있다 보면 정말 안타까운 게 이게 어려운 계산 말고 저 같아도 현장에 가서 복잡한 계산을 어떻게 합니까? 시간이 없어요, 아예. 그래서 실제 그 수업할 때도 이 정도면은 그 제한된 시간 내에 못 풀 것 같아. 그럼 저게 빼버립니다. 빼버리고 제가 수업 시간에 이거 계산하셔야 됩니다 하는 것은 1분 안에 계산이 되는 것만 해요. 오케이? 근데 그것도 조금만 숙달만 되셔도 아이고 한 문제면 2.5점 아닙니까? 우리 당락이 2.5점이면 정말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점수예요. 근데 그렇게 말씀드려도 안 하시더라고. 싫다고. 그래놓고 나중에 점수 안 나오면 계산할 걸. 이제 와서 후회하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하실 때 꼭 해달라 하는 건 해주세요. 어렵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데 요새는 이것도 문제가 진화가 돼가지고 루트 4분의 1도 나와요. 근데 루트 4분의 0.5에 그냥 루트 4분의 1은 0.5에 0.5 아시겠죠? 그럼 앞에 1 플러스 있죠? 그럼 분모가 1.5인 거예요, 그냥. 아시겠죠? 이거 이외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루트 4, 루트 9, 루트 4분의 1. 그럼 각각 0.5, 그 다음에 2, 3. 요것만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곧바로 1분이 뭐예요? 한 30초면 답 나와요, 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려워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오히려 나중에 공부가 좀 되신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셔요. 차라리 한글 문제보다 계산이 깔끔하다. 왜? 계산은 거짓말이 없거든요. 근데 한글은요, 요렇게 보면 저 말이 맞아 보이고 또 요렇게 보면 또 그 말도 맞아 보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한글 문제가 어려운 거 사실은 계산은 오히려 깔끔해요. 어찌됐건 지금은 가볍게 맛을 보여드린 거고 지금 이거 외우시란 말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푼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근데 레일리 끝났어요. 컨버스 끝났고 그럼 허프 나오잖아요. 그럼 허프가 이 허프만 하다 보면 꼭 호프가 생각나가지고 점심 먹으면서 한잔 하고 싶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허프가 나왔는데 허프의 경우는 무슨 말을 하냐면 이게 왜 미시적이라고 말을 하느냐. 허프는요, 소비자의 개성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미시적이라고 말해요. 그럼 여기서 소비자의 개성 나왔잖아요. 이 개성이란 말 대신에 소비자의 구매 습관, 또 소비자의 구매 행태, 이렇게 말을 바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보세요.
구매 습관, 구매 행태라고 할 때 똑같은 단어가 구매죠. 그럼 구매의 뜻이 뭐예요? 물건을 구입한다는 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허프가 말할 때 소비자가 물건을 구입할 때 보이는 모습에 중점을 두고 이론을 주장했기 때문에 미시적 분석에 중점을 두었다는 관점에서 미시적 이론이다. 이렇게 성격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허프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관찰해 보았더니 소비자들은 가급적이면 가까운 곳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같아도 이왕이면 가까운 곳에서 물건을 구입하지 일부러 멀리까지 갈 이유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급적 소비자는 가까운 곳에서 구매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한 게 누구다? 허프예요. 허프. 근데 이 부분은 금방 들어도 우리 같아도 그러하니까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부터 얘기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부터 얘기하는 게 허프가 또 무슨 주장을 펼쳤냐면 적당한 거리에 고차 중심지가 있으면 인근에 저차 중심지를 지나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 게 허프예요. 그럼 처음 이 문장을 들으면 맞대면 하면 무슨 말 하는 거지? 이렇게 느낌이 오거든요. 한번 써볼게요, 제가. 지금 허프가 뭐라고 했어요? 적당한 거리에 뭐가 있으면? 고차 중심지가 있으면 인근이라는 말은 가깝다는 거죠. 인근의 저차 중심지를 지나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 게 누구예요? 허프예요. 근데 이것을 문장 그대로 기억을 하려면 되게 머리가 복잡해지거든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아는 말로 좀 바꿔볼게요. 여기서 적당한 거리를 우리 집에서 500m 정도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고차 중심 나오면 홈플러스 쓰시고, 그 다음에 인근한 말 나오면 우리 집에서 10m 지점, 또 저차 중심지는 동네 슈퍼라고 써놓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해석해 봅니다. 허프의 주장에 따르면 우리 집에서 500m 정도 거리에 홈플러스가 있다면 10m 거리의 동네 슈퍼를 지나쳐서 홈플러스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 학자가 누구다? 허프예요. 근데 이런 주장이 왜 나올 수밖에 없냐면 이 주장의 바탕에는 다목적 구매 패턴이 반영되어 있는 주장이에요. 그럼 지금 설상가상이죠. 다목적 구매 패턴 또 뭐래? 여러분 다목적 구매 패턴이 뭐냐면 물어볼게요. 우리 주부님들 시장에 장보러 가셨을 때 어떤 물건 하나만 구입해 오십니까? 필요한 물건 여러 개를 한꺼번에 구입해 오십니까? 필요한 물건 여러 개를 한꺼번에 구매해 오시죠? 그걸 멀티퍼포스 바이 패턴, 다목적 구매 패턴이라고 말해요. 오케이? 그럼 보세요. 이 문장을 보시면서 귀로 제 설명을 들어보시죠. 칠판을 보시면서요. 여러분이 만약 두부 한 모, 파 한 단을 구입하고자 할 때는 500m 거리에 홈플러스까지 가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4인 가족 기준 일주일치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품목을 한꺼번에 구입하고자 할 때는 10m 거리의 동네 슈퍼보다 오히려 500m 거리에 홈플러스로 이동할 확률, 가능성이 더 높아요, 낮아요? 높죠. 그 말한 게 허프유. 그럼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허프의 주장을 듣는 순간에 우리라도 그러한데? 맞는 말 했네? 라는 느낌 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걸 이해하지 않고 문장 자체를 외우면 어떻게 답은 맞출지언정 무슨 말인지 모르고 맞춥니까? 항상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함이 있는 것이죠. 다음에 또 맞출 수 있을까? 뭐 이런 불안. 그렇잖아요. 그게 이해와 암기의 차이예요. 아시겠죠? 이것을 이제 다목적 구매 패턴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고차 중심지 홈플러스와 저차 중심지 동네 슈퍼를 비교해 본다면 어느 매장, 어느 점포가 훨씬 매장 규모가 더 큰 거예요? 홈플러스가. 또 어느 쪽 매장이 더 면적이 넓을까요? 홈플러스가. 근데 그 매장 규모가 크고 매장 면적이 넓은 홈플러스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 게 지금 허프 아닙니까? 오케이? 그래서 과거 기출문제 지문에 뭐가 나온 줄 아십니까? 허프의
중심지 이론 또는 확률 이론은 현대적인 대규모 쇼핑센터 출현 설명에 적합한 이론이다. 그러니까 오늘날 왜 규모가 큰 매장이 나올 수밖에 없느냐. 그걸 설명하는데 적합한 이론 아니냐. 이렇게 문장이 나온 게 15년 전이요. 아시겠습니까? 지금 최신의 문장이 아니라 15년 전부터 이미 그와 같은 지문이 출제가 되어 왔는데 우리들은 애써 외면하는 거죠. 어려운 문장은 외면하고 맨날 나오는 쉬운 문장만 외워서 대충 맞추면 되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케이? 근데 실제로 제가 그런 말을 많이 들어요. 이제 이 공부를 하셔가지고 합격을 하셨건 뭐 좀 불행하게 좀 안타까운 사실 현실이 발생할다 할지라도 이런 분들 많아요. 실제로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현업에 종사하는 분한테 가서 내가 궁금한 무엇인가를 질문했을 때 제대로 답변해 준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 이것이 우리 현업 중개사분들의 현실이에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이론을 물어본 게 아니고 실무를 물어봤음에도 불구하고 고객 입장에서 원하는 답을 해주는 중개사분들이 거의 없더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경기가 안 좋다, 장사가 안 된다를 탓하기 전에 나는 과연 그만큼의 경쟁력을 갖추었는가?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경쟁을 갖추려면 지금 이 시간이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죠. 누가 떠민 것도 아닌데 오셔가지고 정말 열심히 재미있게 공부를 해 놓으시면 이게 속된 말로 다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거죠. 나중에 그게 좌우가 돼요. 당장에는 자격증 취득이 되냐 안 되냐 문제지만 현업에 갔을 때는 그 무한 경쟁 상황에서 내가 다른 사람을 제치고 정말 우수한 중개사로 발돋움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지금의 공부에 좌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어떤 착각을 하시죠? 뭐 증만 따면 되잖아. 60만 넘으면 되잖아. 되죠. 증은 되죠. 나가서 해보세요. 되나?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이렇게 불경기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몇 건씩 해가지고 매달마다 수천만 원씩 수수료 얻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월세도 못 내는 분이 있잖아요. 이게 왜 그러겠냐고요. 단순히 몫이 좋아서 인맥이 많아서 그게 아니라고요. 오히려 인맥이 많은 사람들이 금방 망합니다. 왠지 아세요? 처음에는 맡기죠. 근데 일 처리가 깔끔하지 못해. 그리고 나가 무슨 어떤 손해가 발생했어요. 오히려 가까운 사람들이 더 금방 고개를 돌립니다. 아시겠어요? 정말 중요한 거 이게. 자, 이렇게 해서 허프까지 가볍게 말씀드렸고요.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기초이다 보니까 그냥 숭숭숭 넘어가는 거고 이 기본 때부터는 이제 죽었다고 복장하셔야 됩니다. 필기할 거 더럽게 많습니다. 그럼 상업 입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업 입시까지 끝났으면 지대론이 나와요. 지대론. 근데 지대의 의미가 뭘까요? 지대. 우리 이렇게 지대가 뭐냐면 일정 기간 동안 토지를 이용한 또는 사용한 대가를 우린 뭐라 그래요? 지대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거 잠깐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제가 지난주에 수요 공급의 의미를 우리 깨우치면서 일정 기간, 기간이란 말이 나오면 유량기다, 절량이다. 유량이라고 배운 적이 있죠. 그러니까 시점이란 말이 나오면 절량이고 기간이란 말이 나오면 유량이다 라고 배웠던 적 있으시죠? 그럼 일단 지대는 유량 변수다 라고 해야지 절량 변수다 라고 하면 틀리겠죠. 근데 여러분 지대가 있다면 지가라는 게 있거든요. 그럼 지가는 뭐냐면 우리말로 하면 땅값이거든요. 땅값이 뭐냐면 일정 시점에서 토지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우린 뭐라 그래요? 지가라고 해요. 그럼 제가 벌써 눈썰미 좋으신 분들은 지대 지가를 왜 비교하고 있는가가 느껴지실 겁니다. 지대는 기간자가 붙었지만 지가에는 시점이란 말이 나오죠. 그럼 시점이란 단어가 나오면 유량이다, 절량이다. 그럼 굳이 따진다면 지대는 유량 변수이며 지가는 절량 변수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요. 땅값 자체가 비싸면요. 비싼 땅을 이용하는 대가 역시도 비싸지 않을까요?
그럼 지가가 올라가면 지대도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땅값이 비싸면 비싼 땅을 이용하는 대가도 비싸지 않느냐. 그럼 지가 오르면 지대가 오른다는 건 지대와 지가는 같은 방향, 반대 방향. 같은 방향이죠. 그럼 비례, 반비례. 그럼 지대와 지가는 비례 관계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지가가 우리말로 지가, 땅값. 지가는 뭐라고요? 땅값. 그 지대는 우리말로 바꾸면 뭐 소장료 할 수도 있고 임대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럼 땅값 자체가 비싸면 땅을 이용하는 대가도 비싼 거 이해되시죠? 그럼 지가가 상승하면 지대도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럼 지대와 지가는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니까 비례, 반비례. 비례 관계에 있다. 그냥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문장으로만 외워놓게 되면 앞뒤를 살짝 바꾸게 되면 또 틀릴 수도 있는 거니까 정확히 개념을 좀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원래 이런 거는 시험에 안 나오지만 원래 지가 공식이 이자율분의 지대거든요. 이 공식 자체는 안 나와요. 근데 무엇을 얘기하고 싶냐면 요거 분수식 맞죠? 분수식에서 분모값과 몫은 반비례죠. 분자값과 몫은 비례하고. 그러니까 지대와 지가는 비례하지만 이자율과 지가는 반비례 관계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오케이? 그런데 이 지대의 성격을 가지고 여러 학자들이 다양한 주장을 펼친 것을 지대 이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지대 이론도 원래 농업 지대론이 있다면 도시 지대론도 있는데 기초이다 보니까 도시 지대론은 입문서에 나와 있지 않고 농경지 지대론, 그래서 농업 지대론만 들어가 있거든요. 그 농업 지대론 보시다 보면 아마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 리카도의 차액지대설,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 튀넨의 입지지대설 세 가지로 나와 있는 거 보이십니까? 예. 그런데 얘네들 너무 자주 물어봐요. 너무 잘 물어보기 때문에 정확히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뭐 강조하죠? 말뜻이 가장 중요하다. 근데 말뜻은 어디에 담겨 있냐면 제목 속에 담겨 있어요. 자, 보세요. 지금 리카도라는 사람 처음 들어봤지만 리카도가 주장한 이론이 차액지대론이거든요. 론 대신에 설 그래도 상관은 없고요. 자, 두 가지를 일단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 리카도라는 학자 이름이 어려우시면 그냥 리어카라고 기억하십시오. 리어카가 주장한 차액지대설. 왜 리어카냐면 농사 짓고 그 농작물을 리어카로 수송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리어카라고 보시고요. 그 다음에 차액이잖아요. 그럼 문장을 있는 그대로 해석해보면 뭔지는 모르겠지만 차액이 지대가 된다는 주장이겠다. 이렇게 예측이 돼야 됩니다. 근데 차액의 의미가 뭐죠? 어떤 금액과 다른 금액의 차이가 차액인 거 맞죠? 또는 어떤 금액에서 다른 금액을 빼고 남은 값을 차액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맞죠? 자, 그럴 때 리카도가 이 지대 발생의 요인을 세 가지를 꼽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 토지마다 비옥도의 차이가 있다고 했어요. 그럼 토지마다 비옥도의 차이가 있다는 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바꾸면 기름진 땅이 있다면 기름지지 못한 척박한 땅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의미가 되거든요. 이럴 때 비옥도가 높은 땅이 있을 거예요. 자, 비옥도가 높은 땅, 우리말로 바꾸면 기름진 땅을 우둥지라고 얘기해요. 우둥지. 그럼 비옥도가 낮은 땅을 우리말로 바꾸면 척박한 땅, 기름지지 못한 땅을 뭐라 그래요? 열등지.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우등의 반대는 열등인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우등지와 열등지가 있다면 비옥도가 다르다는 건 생산량 또는 수확량이 다를 것이고, 그렇다면 수확액도 다를 수밖에 없지 않느냐.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예를 들면 여기 우등지가 있고 열등지가 있다고 할 때 당연히 상식적으로도 우등지의 비옥도가 열등지의 비옥도보다 높으니까 생산량 또는 수확량도 어느 쪽이 더 많을 수밖에 없을까요? 우등지가. 그럼 여기서 작물을 쌀이라고 본다면 동일한 조건 하에서 우등지는 쌀이 10가마가 생산이 될 때 열등지는 쌀이 5가마만 생산이 된다고 가정을 해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쌀 한 가마당 가격을 10원이라고 놓고 봤을 때 쌀 가마당 가격을 10원 보면 우둥지는 가마당 10원씩 10가마를 팔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10원 곱하기 10은 얼마예요? 10 곱하기 10은 100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둥지의 수확액이 얼마가 되죠? 100원이 되는 거 맞죠? 마찬가지로 한 가마당 가격이 10원일 때 열등지는 5가마를 팔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5 곱하기 10은 수확액이 얼마예요? 50원이죠. 그러면 이때 우둥지의 수확액 100원과 열등지의 수확액 50원의 차액이 50원 되는 거 맞죠? 그 차액이 보다 비옥도가 높은 토지의 사용 대가가 된다는 점에서 차액 지대설 이렇게 말합니다. 오케이? 그럼 이걸 예쁘게 말해 볼게요. 리카도의 차액 지대설에 의하면 토지마다 비옥도의 차이가 존재함에 따라 우등지와 열등지의 수확액의 차액이 곧 지대가 된다는 주장이다. 맞습니까? 끝. 그러니까 보세요.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제목이라고. 제목에 내용이 다 담겨 있는데 제목은 그냥 외워버리고 내용 따로 외우려니까 분량이 많아지겠죠. 자, 그러면서 리카도의 주장과 정반대의 주장을 펼친 게 누구냐면 마르크스예요. 마르크스의 주장을 절대지대설 그러거든요. 근데 마르크스는 이 지대의 발생률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토지의 사적 소유, 토지의 사적 소유 자체가 지대의 발생 요인이 된다라고 말한 게 마르크스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앞서서 주장했던 리카도는 비옥도의 차이 때문에 지대가 발생하고요. 지금 제가 설명을 안 드렸지만 가장 비옥도가 낮은 땅인 한계지 또는 최열등지에서는 지대가 발생할 수 없다고 말한 게 리카도거든요. 근데 옆에 듣고 있던 마르크스가 뭐라고 했냐면 아니야. 지대라고 하는 건 개인이 토지를 사적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비옥도와는 관계가 없어 라고 말한 게 누구다? 마르크스예요. 무슨 말이냐면 현실적으로 말이죠. 어떤 땅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척박해요. 비옥도가 낮대. 그런데 아무리 비옥도가 낮은 열등지라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남의 땅을 이용하려면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뭐라고 했다? 비옥도가 높든 낮든 관계없이 그게 개인의 사적인 토지라면 토지 소유자가 원한다면 지대에는 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말한 게 누구다? 마르크스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마르크스 입장에선 가장 비옥도가 낮은 토지인 최열등지에서도 지대는 발생한다고 본 학자가 누구다? 마르크스입니다. 다시 한번 비교해 봅니다. 리카도가 주장할 때는 토지마다 비옥도의 차이가 있고 그래서 비옥도가 높은 우등지와 비옥도가 낮은 열등지의 수확액의 차이가 발생할 거고 그 수확액의 차이가 곧 비옥도가 높은 우등지의 사용 대가인 지대가 되므로 리카도의 주장에 의하면 가장 비옥도가 낮은 최열등지에선 지대가 발생할 수 없다고 주장을 하거든요. 이에 비해서 마르크스 입장에선 이건 비옥도에 관계없이 개인이 어떤 땅을 가지고 있다면 남의 땅 이용하려면 비옥도가 높든 낮든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 줘야만 되는 것 아니냐. 그러므로 가장 비옥도가 낮은 최열등지에서도 지대는 발생한다고 주장한 학자가 누구다? 마르크스예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용어도요. 자, 우등의 반대가 뭐죠? 열등 맞죠? 근데 열등지 중에서도 가장 열등하다 할 때 한자에서 가장 어떠하다고 할 때는 가장 최를 쓰는 거예요. 최. 최고다. 높은, 가장 높은 게 최고 아닙니까? 최라는 글자의 뜻이 뭐라고요? 최. 가장 어떠하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비옥도가 낮은 토지를 무슨 지라고 해요? 열등지. 근데 그 중에 열등지 중에서도 가장 열등지를 뭐라고 하냐고. 최열등지. 아시겠죠? 우리말로 전교 꼴찌. 전국 꼴찌. 아시겠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 결론만 가지고 본다면 이유는 좀 달라지겠지만 마르크스와 리카도의 주장이 정반대인 건 이해되시죠? 오케이? 근데 이제 튀넨이 있어요. 튀넨. 아까 제가 농업이 필요 없다. 튀넨의 농업지대론이 농업이지론이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일단 튀넨은요. 요 이론을 주장할 때 고립국론이라는 논문이 있어요. 고립국론이라는 논문이 있다. 그래서 이 논문 내용까지는 모르셔도 되니까 고립국 이론, 고립국론 이 말 나오는 그 순간 튀넨이야 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이때 논문의 제목에 고립이란 말이 붙었죠. 그럼 고립이란 말은 외부와 교류가 있다 없다. 그래서 튀넨의 이론은 폐쇄 경제를 전제로 한다는 말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개방 경제란 말이 있으면 그 반대말이 폐쇄 경제 맞죠? 그럼 폐쇄 경제의 말의 뜻은 뭐냐면 외부와 교류나 교역이 없는 상태를 뭐라 그래요? 폐쇄 경제. 근데 튀넨의 지대론을 입지지대설 또는 위치지대설 그러는데요. 물론 정확히 말하면 입지교차지대설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것을 되게 학자 이름을 외우기 어려워하시니까 어떤 방법이 있냐면 입지교차지대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차로 해서 통행료 안 내고 튄 놈이 튀넨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교차 나왔죠? 통행료 안 내고 튀었어요. 튀었으니까 뭐다? 튀넨이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아까 처음에 입지와 입지 선정 얘기 드릴 때 입지라는 말 자체가 어디에 위치해 있다면 같지 않느냐. 그러니까 입지가 곧 위치이기 때문에 입지지대설이 곧 위치지대설과 같은 말 아니냐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근데요, 얘는 주장이 그거예요. 야, 같은 땅도 말이다. 토지의 위치에 따라서 지대가 달라지는 거 아니겠냐? 라고 말했기 때문에 위치지대설이에요. 근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현실적으로도요, 같은 땅도 그게 예컨대 이 큰 대도시의 도로변에 위치한 땅과 한라산 꼭대기에 위치한 토지의 가치가 같겠냐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런 것처럼 토지의 가치는 위치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지대도 위치에 따라 달라진다고 함으로써 위치지대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이걸 가지고 기출문제에서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맨 처음에 주장한 게 리어카였잖아요. 그럼 리카도는 비옥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나중에 주장한 튀넨은 비옥도뿐 아니라 위치에 따라서 지대가 달라진다고 주장했다는 거죠. 오케이? 이것을 기출문제 지문으로 바꿔볼 테니까 지금 당장 알아듣겠다가 아니라 저럴 수도 있겠구나 한번 들어보세요. 튀넨은 리카도와는 달리 토지의 비옥도 이외에 위치에 따라 지대가 달라진다고 주장함으로써 현대적인 입지 이론의 기초를 제공하였다 그랬어요. 이 말 맞아요. 근데 들어서도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았겠죠? 근데 이런 말을 들어보지 못하고 현장 가봐요. 그럼 처음 딱 대면했을 때 어떤 느낌일까요? 교과서에도 없던 건데 이런다고. 그래서 개론이 왜 힘들다? 교과서에 있든 없든 내용은 똑같은데 문장편이 워낙 다양함. 그거를 해석할 능력을 배양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도 문제 풀기는 어려워지는 거죠. 그 개론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설명해놓고 이게 실제 문제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계속 반복할 거예요. 나중에는 듣다 보면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맨날 듣고 있으니까 그게 머릿속에 입력이 되면서 좀 더 쉽게 정답을 고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튀넨의 지대로는요, 공식을 알면 내용을 외울 필요가 없는 애예요. 왜? 튀넨이 말하기를 지대는 매상고에서 생산비와 수송비를 빼고 남은 값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공식을 잘 보세요. 이 공식은 외울 필요 있어요. 물론 계산 문제 같은 그런 거 안 나와요. 계산은 아닌데 공식을 외우고 계시면 내용 이해가 빨라요. 여기 보시면 생산비와 수송비는 빼는 값 맞죠? 맞죠? 그럼 여러분 빼는 값이 많을수록 빼고 남은 값은 작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잘 봐요. 생산비는 잘 안 물어보니까 지금 지대와 수송비는 화살표 방향이 같은 방향이에요? 반대 방향이에요?
반대 방향이죠. 그럼 비례 반비례. 그럼 이런만 가능하잖아요. 튀내내 입지지대설 또는 위치지대설에 의하면 지대와 수송비는 반비례 관계에 있다. 맞죠? 그거를 비례 관계에 있다 그러면 뽀록이 날까 봐 정의 관계에 있다 그런다고. 여러분 정의 플러스잖아. 이게 비례잖아. 그럼 어때요? 반비례할 때 비례 그러면 에이 비례인데 뭐 반비례인데 그거 알잖아요. 그럼 반비례를 비례로 고치면 뽀록이 날까 봐 정의 관계. 그것도 정 그러면 또 정만 쓰면 또 뽀록 날까 봐 정의 상관관계에 있다. 그 단어를 쓴다고. 근데 우리말로 하면 같은 방향 그냥. 같은 방향인데 그거를 정의다 뭐 정의 상관관계 뭐 플러스값 뭐 별거 다 쓰는 거 이게. 그럼 결국 뭡니까? 다양한 표현을 만들어봤어. 여러분이 안 배우는데요? 못 배우는데요? 하면서 틀리게끔 유발하는 게 개론 지문의 특징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보세요. 만약에 이 매상고와 생산비가 일정하다라고 지문에 나왔대. 그럼 제가 아까 그랬죠. 모든 문장 속에 뭐가 일정하다, 불변하다 이 말 들어가 있으면 그 부분 신경 쓴다, 끈다. 끈다. 그럼 얘네 두 개가 없어. 얘는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그 뭐만 남았어요? 수송비만 남았죠. 그렇죠? 그럼 이런 말 가능해요? 튀내내 지대 이론에 의하면 다른 조건이 일정 불변인 경우 지대는 수송비에 의해 좌우된다. 남은 게 얘밖에 없잖냐고. 그런 문장들을 외우실래요, 여러분?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래, 3개인데 2개의 변화가 없대. 그럼 남은 게 수송비밖에 없잖아요. 그럼 다른 조건이 일정 불변, 신경 안 쓰면 수송비 하나밖에 안 남으니까 그때는 지대는 수송비에 의해 결정된다, 좌우된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문장들이라고 그 문장들이. 그 여러분들은 뜻을 모르고 외워주려고 하니까 이게 힘든 거라.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이게요. 수송비라는 게 상식적으로 그 시장이나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많이 들죠. 가까울수록 적게 드는 거 맞죠? 그럼 만약에 튀낸을 얘기하면서 중심에서 멀어진다, 뭐 외곽으로 나아간다 이 말을 썼대. 그럼 수송비는 많이 들어요, 적게 들어요? 그럼 수송비가 많이 들수록 지대는 낮아지겠죠. 그럼 반대로 중심에 인접하다, 시장과 가까워진다 그랬대요. 그럼 수송비가 적게 들어요, 많이 들어? 그럼 수송비가 적게 들수록 빼는 값이 작아지니까 빼고 남는 값인 지대값은 높아지는 거 맞죠? 오케이? 그러면 만약에 잘 들어봐요. 수송비가 10원 줄어들면 빼는 값이 10원 줄죠. 그럼 빼고 남은 값은 지대는 10원이 올라가겠죠. 오케이? 이해 가시겠어요? 그럼 이런 말 가능해요? 튀내내 지대 이론에 의하면 수송비의 절약액이 또는 절약분이 곧 지대가 된다. 10원의 수송비를 줄이면 지대가 10원만큼 올라가지 않느냐. 그럼 튀내내 지대론에 의하면 수송비 절약분이 곧 지대화된다. 당연한 말 아니에요? 공식을 보면 당연한 말 아니냐고요. 그걸 외우려고 드니까 힘이 드는 거지. 아시겠습니까? 아, 기분 좋은데 하나 더 할까 그냥?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아, 근데 이거는 얘기하려면 집약도의 개념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또 그거 설명하면 머리 아파져요. 그러니까 나중에 할게요, 그러면. 이거, 그러니까 개념을 파악하고 막 들어가잖아요. 알아듣기 시작하면 되게 재밌어요. 내 과목 자체가. 근데 한 번 막혀버리죠. 정말 짜증나는 과목이에요. 막혀버리면. 근데 그 막힌 걸 뚫어가지고 체계를 잡을 때까지 몇 개월, 반년, 6개월 걸려요. 그 6개월까지는 참고 견뎌보시라고. 그러면 정말 동방불패 된다니까, 진짜로. 아시겠죠? 그럼 지대로는 다 끝나시오. 자, 그러면 끝났으니까 일단 여러분 오늘 배운 거요. 쭉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일단 49페이지를 펴보시면 입지와 입지 선정 나와 있죠. 첫 번째 줄에 입지 해놓고 어떤 것이 장소를 정하고 있는 위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입지 나오면 위치, 장소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오른쪽에 입지 선정해놓고
입지 주체가 추구한다. 추구한다는 것은 요구한다. 그러니까 입지 주체가 요구하는, 우리말로 원하는 입지 조건을 갖춘 토지를 발견하는 행위, 활동을 뭐라고 해요? 입지 선정. 그렇게 의미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농업 입지 필요 없고 넘겨보시면 3번에 공업 입지가 나와 있죠. 그럼 배버의 최소 비용 이론 나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줄의 맨 오른쪽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비용이 최소가 되는 지점이라는 이론이라는 점 나오죠. 그 맨 앞에는 이제 최적의 공업이라는 말 나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의 중간을 보면 배버가 고려한 3대 비용 인자는 수송비, 노동비, 직접 경제를 말한다 그랬죠. 근데 이 우리 교과서에는 직접 경제라고 나와 있지만 실제 시험에는 직접 이익이란 말을 더 많이 써요. 직접 이익. 근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직접 경제든 직접 이익이든 직접력이든 직접만 있으면 같은 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놓고 거기 최소 수송비 원리에서 니은번에 보편 원료와 편제 원료 나와 있죠. 그래서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보편 원료란 뭐 햇빛이나 공기처럼 아무 곳에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원료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런 보편 원료를 사용하는 산업, 공장, 기업은 시장과 가까운 곳에 입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시장 지향형 입지와 관련성이 있게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편제 원료는 다른 말로 국지 원료라고도 하죠. 그럼 특정 지역에 국한돼서 그 지역에서만 구할 수 있는 원료를 국지 또는 편제 원료라고 하고, 이런 국지 또는 편제 원료를 사용하는 산업은 가급적 원료 산지 근처에 세워짐이 유리하므로 원료 지향형 입지와 관계가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자, 오른쪽 넘어오실까요? 자, 가로 2번 레쉬의 최대 수요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줄 보니까 레쉬는 배버의 이론이 너무 비용에만 치우쳐 있는 점에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말 있죠. 그래서 두 번째 줄의 오른쪽 보면 기업이 궁극적으로 꾀하는 이윤 극대화의 원칙과 배치가 되니까 모순이라고 지적을 했다. 그래서 레쉬는 이윤 극대화, 가장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는 공장의 입지는 시장 확대 가능성이 가장 풍부한 곳이란 말 써있죠. 이 시장의 확대 가능성이 가장 풍부한 곳, 이걸 우리말로 바꾸면 물건 가장 많이 팔 수 있는 곳에 공장이 세워져야 유리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이 되는 거죠. 4번의 상업 입지를 보니까 크리스탈로의 중심지로 나왔습니다. 그럼 크리스탈로 입장에서는 첫 번째 줄의 맨 오른쪽 재화의 도달 거리와 최소 요구치와의 관계를 설명한다는 말 나와 있습니까? 그러면서 동그라미 2번에 기업부터 리을번을 보면 각 단어의 뜻을 얘기하고 있죠. 그럴 때 중심지는 배후지에 재화와 서비스, 때 서비스가 용역이에요. 그러니까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는 공간, 장소, 위치를 말한다라고 말씀드렸고, 또 최소 요구치라고 하는 건 어떤 중심지, 여러분 상업 입지에서 중심지는 무엇을 의미한다? 점포 매장이다. 그래서 중심지가 중심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고객수, 이 말의 뜻은 우리말로 바꾸면 어떤 매장 점포가 망하지 않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고객수가 바로 뭐다? 최소 요구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재화의 도달 거리는 그 중심지가 제공하는 중심 기능에 대한 수요가 0이 되는 위치, 또는 그 중심지를 부담 없이 이용하는 고객들의 최대한의 통행거리를 재화의 도달거리라고 문장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아까 또 말씀드렸죠. 크시에 의하면 중심지의 성립 조건은 최소 요구치보다 재화의 도달거리가 클 때 중심지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예. 그 다음 넘겨보시면 레일리 나와서 레일리 기억본에 보세요. 소매 인력자 나왔죠. 인력 나오면 첫 번째 만유 인력 법칙을 응용했다는 말이 나온다. 그래서 바로 오른쪽에 만유 인력 법칙을 이용하여 상권의 범위를 확전한 모형한 말 나와요. 그러면서
두 번째 줄의 중간을 보면 두 중심지, 여기서 두 중심지란 말을 저는 두 개의 상업도시 사이라고 했습니다. 두 개의 상업도시 사이에 위치하는 소비자에 대하여 상권이 미치는 영향력은 그 두 중심지의 크기에 비례, 여기서 중심지의 크기를 했는데 이걸 다른 말로 그 상업도시 인구의 비례, 그리고 분기점으로부터의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 나와요. 그러니까 인구의 비례,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라고 주장하는 게 레일리란 말이에요. 그럼 잘 들어보세요. 제가 여러분께 얘기할 때는 상업도시라고 한 걸 우리 교재는 중심지라고 쓴 것이고, 오케이? 그 중심지의 규모는 한마디로 도시 규모라고 말을 바꿀 수 있는데 그 도시 규모라는 말보다는 오히려 도시 인구라는 말이 훨씬 자주 등장합니다. 시험에는. 오케이. 그래 놓고 거기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상거래 흡인력 해가지고 거리 제곱분의 인구 나오잖아요. 공식 자체가. 그러니까 분자값에 보면 중심지 크기 그랬는데 그 크기 대신에 인구라는 말을 붙여도 상관이 없다는 게 공식이에요. 오케이. 네, 그 다음 가로 3번 허프 나왔지요. 허프 나오니까 지금 동그라미 1번 크리스탈로의 중심지 이론은 끊고 맨 오른쪽 거시적 분석에 치우쳤다는 말 나오죠. 근데 두 번째 줄의 중간 허프는 수요자의 개성, 즉 미시적 분석에 중점을 두었다는 말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이걸 구분할 때 험이 큰 거, 허프는 미시적이고 큰 거, 크리스탈로는 거시적이다 라고 아예 기억하는 게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래 놓고 동그라미 2번하고 3번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나중에 본 수업할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넘어오세요. 점퍼의 종류 있는데 이건 단순 암기사항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외울 거 없는 거고요. 그 다음 지대론 나왔죠. 그럼 지대의 개념 뭐였어요? 자, 지대란 맨 오른쪽 일정 기간 동안 임대해 주고받는 보수라고 말 나오죠. 근데 그걸 다르게 바꾸면 일정 기간 동안 토지를 사용한 대가라고 해도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릴 때 기간자가 붙었으니까 지대는 유량 개념이다 라고 했던 거 기억되시죠? 넘겨보세요. 그래서 지대와 지가 나왔죠. 그럼 지대는 일정 기간을 전제로 하는 유량 개념이고 지가는 일정 시점을 전제로 하는 절량 개념이란 말 있고요. 이 공식은 외울 건 없지만 공식의 관계를 잘 따지면 분모와 몫이 반비례하고 분자와 몫은 비례관계 있는 거 맞죠? 그래서 지대와 지가는 비례관계에 있으며 이자율과 지대는 또는 지가는 반비례 관계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또한 지대의 성격을 가진 학설을 지대론이라고 하는데 일단 농경지 지대론이 곧 농업 지대론과 같은 말이에요. 첫 번째 리카도의 차액 지대설 나와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줄에 보면 비옥한 토지의 공급이 제한되어 있고 수학 체감의 법칙이 성립한다 그랬죠. 이게 문제 풀 때 유령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옥도란 말이 나오거나 수학 체감이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무조건 정답은 리카도예요. 무조건 정답은 차액지대설이 된다 라고 좀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보세요. 비옥도가 지대를 결정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비옥도란 말 나왔고요. 맨 오른쪽에 비옥한 토지의 양이 상대적으로 희소하고 수학 체감 현상이 나타난다는 말 있잖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서 가로 2번 위치 지대설 나왔습니다. 튀낸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줄에 고립국이란 말 나오잖아요. 이 고립국이란 말이 나왔다는 건 무슨 경제를 전제로 한다. 폐쇄 경제를 전제로 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첫 번째 줄 보면 거리에 따라 수송배의 차이가 나타나고 그 수송배의 차이가 곧 지대의 차이를 가져오지 않느냐. 우리 조금 아까 왜 튀낸 지대 공식 할 때 자, 거리가 멀어져요. 외곽 가요. 그럼 수송비 많이 들죠. 그 빼는 값 많아지면 지대가 낮아지죠. 근데 중심에 가까워져요. 그럼 수송비가 적게 들죠. 그럼 빼는 값이 적어지면 빼고 남은 값인 지대는 높아지잖아요. 그럼 결국 거리에 따라 수송비가 달라지고 그 수송비의 차이에 따라서 지대가 달라진다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 한 거죠.
그 다음에 가로 3번에 마르크스가 주장한 절대지대설 나와 있죠. 그래서 지대는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자체만으로 발생한다 그랬어요. 이걸 예쁘게 말하면 토지의 사적 소유 자체, 토지를 개인이 소유하고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이미 무엇은 발생한다? 지대가 발생하니까 가장 비옥도가 낮은 최열등지에서도 지대가 발생한다고 말한 학자가 누구다? 마르크스다. 오케이? 이렇게 가볍게 정리했고요. 잠깐 쉬었다가 도시 공간 구조론 들어갑니다.